40년을 국밥집 하면서 손님들 속 썩인 적 없어. 근데 내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하니. 어머니, 제가 변호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이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시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골프장에서 찍힌 사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내 아들 생일인데 거짓말로 안 온다더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사무실 운영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요. 내 아버지 산재 보상금이야. 이걸 너한테 주면 난 어떡하라고. 우리 딸이랑 결혼했으면 좀 더 높은 수준을 맞춰야지. 국밥집 하는 장모님하고는 좀. 2억을 줬는데도 또 달라고? 이젠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어머니, 이러시면 법적으로라도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그래도 난 내가 내 아들이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밤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40년 국밥집 인생과 그 땀방울로 키워낸 변호사 아들의 배신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니? 라며 눈물을 훔치시던 제보자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울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기도 성남의 한 국밥집. 40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켜온 주인장 김영숙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변호사 합격. 하지만 기쁨도 잠시. 결혼 이후 아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돈이 어쩌다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새벽 4시 성남시의 작은 국밥집 정훈의 국밥에 불이 켜졌다. 김영숙은 20년 된 앞치마를 매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 냄비 앞에 서서 그녀는 잠시 걸려있는 액자를 바라보았다. 검은 졸업가운을 입은 아들 박민우의 사법고시 합격 사진이었다. 정호야, 우리 아들 봐라.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도 이렇게 잘 자랐어. 남편 박정호가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그날은 마치 어제처럼 선명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현장 감독관이 찾아와 남편의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의 그 절망감. 하지만 그때 중학생이었던 아들 민우를 보며 김영숙은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13살 민우의 그 말에 김영숙은 더욱 힘을 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을 운영하며 틈틈이 학원비를 모았다. 민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 했다.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가게 단골들도 함께 축하해주던 그날을 김영숙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영숙 씨, 아들 자랑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법대라니. 다 우리 손님들이 잘 봐주신 덕분이지요. 민우도 늘 감사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사법고시 공부는 만만치 않았다. 매달 200만 원씩 들어가는 고시원비와 학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김영숙은 가게 영업시간을 더 늘렸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다시 가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괜찮아, 민우야. 다음엔 꼭 될 거야. 어머니가 있잖아. 3년째 불합격 소식을 전하는 아들을 안아주며 김영숙은 눈물을 삼켰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꿈을 위해,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과의 약속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마침내 4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날 밤 김영숙은 가게를 일찍 닫고 아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온 동네가 축하해주러 왔고 가게는 늦은 밤까지 축하 손님들로 가득했다. 돌아가신 남편의 영정 앞에
삼배주 한 잔을 올리며 김영숙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정호야, 봤지? 우리 아들이 해냈어.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의 성공.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어. 사법연수원을 거쳐 변호사가 된 민우는 대형 로펌에 취직했다. 첫 월급날 민우는 어머니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김영숙은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우가 35이 되던 해, 김영숙의 인생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아들이 대형 건설회사 회장의 딸과 선을 보게 된 것이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김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과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어머니, 정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김영숙은 자신의 불안감을 애써 지워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국밥집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약혼식을 앞두고 민우가 꺼낸 말에 김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40년 넘게 해온 국밥집은 그녀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김영숙의 인생 일막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끝이 아닌 더 큰 시련의 시작이라는 것을. 푸른 봄날, 신사동의 한 호텔 웨딩홀. 김영숙은 아들 박민우의 결혼식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였다. 평생 국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에서 결혼식 비용 1억 원을 마련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들을 변호사로 키워낸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다. 영숙 씨, 이제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거네요. 사돈 되실 정태영 회장의 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호화로운 드레스 차림의 사모님을 보며 김영숙은 자신의 소박한 한복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이내 흩어졌다. 오늘은 그녀의 아들이 주인공인 날이었으니까.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숙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건설회사 회장의 딸과 촉망받는 젊은 변호사의 결합이라 하객만 500명이 넘었다. 김영숙은 식장 한편에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 신부 정서연의 모습도 빛이 났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는 마치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서연이 잘 모시고 살게요. 식이 끝나고 아들이 다가와 그렇게 말했다. 김영숙은 아들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고생하며 키운 아들이었다. 이제야 그 모든 고생이 보답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 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첫 번째 변화는 신혼집이었다. 처가의 도움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영숙은 아들 부부의 집들이에 맛있는 음식을 해가려 했지만 며느리는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될 때 찾아뵐게요. 그렇게 시작된 거리두기는 점점 더 심해졌다. 주말마다 하던 아들과의 통화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다. 명절에도 처가에 먼저 가야 한다며 김영숙의 집은 늘 후순이었다. 민우야, 엄마가 너희 집에 가볼까? 어머니, 저희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연락드릴게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다. 김영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답변이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국밥집을 찾는 단골 손님들은 그녀의 달라진 표정을 알아챘다. 사장님, 요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저 좀 피곤해서. 그녀는 늘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밤이면 혼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은 들러 국밥을 먹고 가던 아들이었다. 그때는 바빠도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김영숙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설날이면 떡국을, 추석이면 송편을 정성스레 준비했지만 아들 부부는 늘 처가에 먼저 가야 한다며 늦게 왔다. 그마저도 잠깐 들러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갔다. 어머니, 처가 쪽에서 약속이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시간이 흐를수록 김영숙은 자신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처가의 화려한 생활 수준과 자신의 소박한 삶의 차이가 그 벽을 더 높게 만드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아들 부부의 대화가 우연히 귀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여보, 어머님 가게에서 국밥 냄새가 옷에 벨까봐 걱정돼요. 그러게, 다음엔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게 좋겠어. 그 말을 듣고 김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평생을 바쳐 운영한 국밥집이 아들 부부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루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사장님, 얼마 전에 강남 모처에서 아드님 부부 봤어요. 사모님, 부모님이랑 골프장 가는 걸 봤는데 그날이 마침 김영숙이 아들에게 찾아가려 했던 날이었다. 아들은 처가에 급한 일이 있다며 만남을 거절했었다. 그제야 김영숙은 자신이 얼마나 외면받고 있는지 깨달았다. 저녁이면 텅 빈 가게에 앉아 옛 사진을 보는 게 그녀의 일과가 되었다.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의 사진, 변호사 배지를 받던 날의 사진, 그 시절에는 서로가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소중한 추억들은 단지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아 있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김영숙은 밤마다 그 질문을 되뇌었다. 아들을 변호사로 키워낸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아들을 잃어가는 시작이었던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영숙은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아들 민우의 35번째 생일이었다. 아침부터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고 소고기는 손수 손질에 재워두었다.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모듬전도 부쳐놓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사돈어른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김영숙의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아들의 변명이었다. 결혼 후 점점 뜸해지는 연락,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진 관계. 그래도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했다. 생일이니까 아들내미 안 온대요? 가게 한편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모가 물었다. 김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돈이 편찮으시대요.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그날 오후 뜻하지 않게 진실이 드러났다.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가게에 들러 한 말 때문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아까 용인 골프장에서 따님이랑 사위 보고 왔네요. 사돈분들이랑 같이 치시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순간 김영숙의 손에서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국자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다. 골프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김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단골 손님은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날 밤 김영숙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남편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긴 세월, 아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 다음 날 김영숙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우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제 사돈은 좀 괜찮으시더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많이 호전되셨어요. 그래, 골프 치실 정도로 좋아지신 거 보니 다행이구나. 또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할 거 없다. 바쁘면 바쁘다.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였는데 거짓말까지 하고 골프를 치러 가다니. 어머니, 그게 처가 쪽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알았다. 알았어. 너희 처가가 중요하지. 늙은 엄마보다야 처가가 더 중요하지. 전화를 끊은 후 김영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평소와 같은 친절한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우였다. 어머니,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무실 운영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거래처에서 받을 돈도 못 받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김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마나 필요한데? 5억 정도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5억이라고? 네, 어머니. 아버지 산재보상금이 아직 남아있지 않나요?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돈은 남편이 목숨을 바꾸고 받은 돈이었다.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 그리고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아껴두었던 돈이었다. 이미 결혼식 비용으로 1억을 썼고 나머지는 그녀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 민우야, 그 돈은 어머니, 제가 꼭 갚을게요. 이자까지 다 쳐서요. 지금 당장 급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결국 김영숙은 2억을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우는 다시 연락해왔다. 어머니, 3억만 더. 민우야, 이제 정말 없다. 어머니가 절 도와주시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할 상속분이. 전화기를 떨어뜨린 김영숙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40년 넘게 국밥을 팔며 키운 아들이, 변호사가 된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운운하고 있었다. 그날 밤 김영숙은 오랜 시간 가게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도 쓸쓸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식은 미역국 한 그릇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들의 생일날 끓였던 그 미역국이었다. 여보, 우리 민우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김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도,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도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날 이후 김영숙은 큰 결심을 했다. 남은 돈 중 2억은 근처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1억만 남겨두었다. 언젠가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를 위해서였다. 가게는 정리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받던 그 일상도 모두 정리했다. 대전에 있는 친정 식구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매일 아침 동생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조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여전히 전화기를 바라본다. 혹시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그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로. 성남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김영숙은 40년간 그래왔듯이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육수를 끓일 필요도, 식자재를 손질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마지막 정리를 위해 일찍 일어난 것뿐이었다. 가게 안에는 이미 포장된 박스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40년의 세월이 고작 이 정도 분량의 박스로 정리된다는 게 새삼 허무하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하나씩 내리면서 김영숙은 각각의 추억을 떠올렸다. 민우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 처음으로 변호사 배지를 달던 날의 사진, 결혼식 날의 사진, 하나하나가 그녀의 전부였던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먼지 쌓인 유리 속 이미지일 뿐이었다. 사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오랜 단골 손님인 박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네, 이제 떠나려고요. 40년이면 충분했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김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래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거짓말이었다.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운운했다는 사실을, 그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내어주고도 모자라 협박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아드님은 알고 계세요? 박 여사의 질문에 김영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알 필요 없어요. 바쁜 사람인데. 마지막 짐을 싸면서도 김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은 돈 3억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었다. 길고 긴 밤을 뒤척이다 결심을 내렸다. 2억은 근처 고아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김영숙님, 이렇게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시다니. 고아원 원장은 감격스러워했지만 김영숙은 담담했다. 저도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억은 통장에 그대로 두었다. 혹시나 언젠가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대전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매일 보았던 성남의 거리가 뒤로 물러가고 있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게를 시작했던 날, 어린 민우를 업고 장을 보러 다니던 골목길,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고 뛰어왔던 그 거리,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흘러갔다. 대전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언니,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동생들은 김영숙의 짐을 받아들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았다. 단지 언니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매일 아침 동생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조카들이 가끔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심시간이면 동네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눴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리움이 몰려왔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더욱 그랬다. 민우야, 잘 지내니?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의 사진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은 더욱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민우의 법률사무소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들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없었다. 대신 김영숙은 매주 고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모성을 다시 찾고 있는지도 몰랐다.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 오나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김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똑같은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곧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그렇게 말하며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김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한 위로이자 어쩌면 자신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다. 저녁이면 여전히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꼭 울리리라 믿으며,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성남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달빛 아래서 새로운 희망을 키우고 있었다. 비록 아들은 없지만 자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보, 우리 민우 언젠가는 돌아올까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그녀의 눈가에는 여전히 희망의 빛이 남아 있었다. 대전의 봄은 유난히 꽃이 많았다. 김영숙은 매일 아침 동생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벚꽃과 진달래를 감상했다. 성남을 떠난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언니, 요즘 훨씬 건강해 보여요. 동생 영미가 김영숙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래? 여기 오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나 봐.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들 민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요즘처럼 봄날이면 더욱 그랬다. 어린 시절 민우와 함께
벚꽃놀이를 갔던 기억. 국밥집 앞에서 민우가 처음 자전거를 탔던 날의 기억. 모든 것이 어제처럼 생생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고아원을 찾았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 김할머니, 오늘은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다. 오늘은 특별히 국밥을 끓여줄까 하는데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40년 동안 국밥을 팔았지만 이렇게 순수한 기쁨으로 자신의 음식을 맞이하는 건 처음이었다.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며 김영숙은 생각에 잠겼다. 민우가 어렸을 때도 이런 표정으로 자신의 음식을 기다렸었는데 언제부터 그 순수한 미소가 사라졌을까?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10살배기 수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다가왔다. 양파를 썰고 파를 다듬는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김영숙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수민아,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저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순간 김영숙의 손이 멈칫했다. 변호사. 그 단어가 주는 아픔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수민이의 순수한 꿈을 보며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 꼭 그런 변호사가 되렴.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원장 선생님이 다급히 그녀를 찾아왔다. 김영숙님, 잠시 시간 되실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원장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은 민우 씨가 다녀갔었어요. 김영숙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민우가요? 네, 어머님을 찾아왔다가 여기로 오신 것 같아요. 기부하신 돈이 이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는 한참을 울더군요. 김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도 남기고 갔어요. 원장 선생님이 내민 것은 봉투 하나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민우의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가 나왔다. 어머니께 먼저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국밥을 팔며 저를 키우신 그 사랑, 그 헌신을 돈으로만 계산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사무실이 망하고 처가의 도움도 끊기고 아내마저 떠나고 나서야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부하신 돈이 이곳에서 쓰이는 것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배신자인 저를 원망하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이들을 돕고 계셨던 거군요.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되새기며 언젠가 제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난 후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효자 아들 민우 올림. 편지를 읽은 김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김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그녀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 날부터 김영숙의 삶은 더욱 활기찼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었고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도 시작했다. 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동생의 말에 김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가둬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였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이제 그녀는 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기다림이 아닌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자신도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민우야, 내가 언제 돌아오든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게. 봄바람에 벚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며 김영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무거운 아픔이 없었다. 그저 따뜻한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대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김영숙이 성남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고아원에서는
연말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송년회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김할머니, 이번에 자원봉사 변호사님이 오신대요. 수민이가 반갑게 소식을 전했다. 고아원에서는 매달 한 번씩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보통은 지역법률구조공단에서 파견된 변호사들이 왔다가 가는 정도였다. 그래? 어떤 분이 오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되게 좋은 분이래요. 그날 오후 김영숙은 평소처럼 주방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묻혀 누군가 주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어머니,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에 김영숙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민우가 서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번듯한 양복 차림이 아닌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은 한층 수척해져 있었다. 민우야, 어머니와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깊어가는 겨울 오후의 햇살이 주방 창문으로 비쳐들어왔다. 많이 늦었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이제 딱 좋은 때에 왔어. 김영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민우가 달려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괜찮아.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있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가 그 포옹 속에 담겨 있는 듯했다. 이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잠시 후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영숙은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여는 많이 적지만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민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무실이 파산하고 처가의 도움이 끊기자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이렇게 가슴 뿌듯한 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40년 동안 국밥으로 사람들을 대접하시면서 느끼신 그 마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김영숙은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우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여기 고아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서. 빚이라니, 난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저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때 수민이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김할머니, 아까 오신 분이 변호사님이에요? 민우는 수민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이제부터 여기 오는 변호사야. 무슨 고민 있니? 저는요, 커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요. 순수한 수민이의 말에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잊고 있었던 초심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마주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정말 매달 고아원을 찾았다.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와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 어머니께 받았던 돈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봄이 다시 찾아왔다. 고아원 마당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김영숙은 민우와 함께 벚꽃 아래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이제 내 삶이 여기 있으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벚꽃 아래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서로 다른 곳에 살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나 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이 피 흩날리는 가운데 모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마지막 남은 1억 원은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김영숙이 꿈꾸는 새로운 희망,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와 자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것 같던 관계도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영숙 씨는 현재 대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2억은 고아원에 기부하시고 1억은 아직도 언젠가 돌아올 아들을 위해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자식 때문에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도 사랑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